네, 오늘 그나마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 쪽은 2차전 지주들이 반등하면서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애널리스트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제로 하반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갖고 이쪽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쳐다봐도 될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오래 쉰 업종이기도 하고 네. 올해 하반기에 주요 모멘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음.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임상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그래도 이제는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쳐다봐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서는 당뇨 관련 의약품의 어떻게 보면 적응증 확대, 그러니까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치료제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도 관련주들 좀 크게 오르고 이랬었는데 그 외에도 국내에서는 뭐 AI가 뭐 의료하고 결합된다 그러면서 또 한때 이슈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원래 제약바이오 호황기가 특정 기전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 네. 매출이 한번 고성장하거나 적응증이 확대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 이 면역항암제도 그런 식으로 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호황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뇨가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이 되고 그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까지 거기에다가 이제는 심혈관 질환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대장주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을 라이선스 아웃하거나 라이선스 인하거나 혹은 M&A를 하는 경향이 네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바이오텍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도 마찬가지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이 그 아래 단에 있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 혹은 AI 진단 기업을 사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시장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노보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와 관련된 약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파생된다라고 하면 국내에 뭐 당뇨라든지 비만 관련된 회사라고 하면 어디를 좀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 기업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네네. 이제 당뇨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반감기에 관해서 반감기 자체를 늘려주어서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해야 되는 당뇨 치료제를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려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펩트론과 네. 인벤티지 랩이 있고요. 이제 대원제약과 라파스는 그 당뇨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를 패치 제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사실상 당뇨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수혜를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보면 약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을 가진 맞습니다. 회사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당뇨와 관련된 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이었으면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으로 네.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과 맞습니다. 관련된들이 도리어 더 유망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액티브 ETF 상장이 좀 시장에 수급적으로 이슈가 좀 되던데 그거는 하반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삼성자산이 먼저 액티브 ETF를 출시했는데요. 삼성자산도 초반에 출시할 때는 150억이었는데 오늘부로 700억이 넘었다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도 오늘 출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반등을 하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용사들도 출시 시기를 고민하겠죠. 이왕이면 맞습니다. 바닥권에 들어가야 손님들한테 팔고 난 다음에 수익이 잘 나와야 소문이 잘 날 테니까요. 한 2, 3년 고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액티브 ETF라는 건 이제 매니저들이 그 본인들이 알아서 인덱스로 사는 게 아니라 유망한 종목들이 이제 사들이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기존에 있었던 ETF들은 다 패시브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의 비중이 거의 40%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대형주들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매니저가 담당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중도 조절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텍이 조금 더 실릴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시하면서
하면서 펀드의 규모가 뭐 150억에서 700억으로 커졌다는 거는 700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는 바이오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의미니까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제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셀트리온 얘기하려면 쌈바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합병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합병 관련해서도 이제 공시가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 뭐 확정적인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보험 등재 여부도 확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했다 정도로만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실적도 기대치 대비 조금 잘 나왔고 네.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서 이제는 그래도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도 하반기가 더 좋긴 하지만 3분기까지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영권님께서는 하반기에 주요 탑픽 종목으로 뭘 보고 계시나요? 일단 오늘 또 네. 세계 폐암학회 초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로노이나 유한양행 같은 EGFR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초록이 발표되었습니다. 네네. 이번 초록 결과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들 대비 효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들이 뭐 10월에 있을 에스모라는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거나 이 기업들이 다른 파이프라인 혹은 파트너사들이 파이프라인 데이터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로노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 EGFR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가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 반영이 돼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학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신테카바이오도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AI가 워낙 대세잖아요. 네. 근데 상반기는 AI 진단이 대세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AI 신약 계열 플랫폼도 조금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파트너사가 관건인 AI 신약 계열 플랫폼에서 이제는 파트너사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여지고요. 그게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테카바이오까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암과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두 곳, 보로노이하고 유한양행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EGFBR이라고 하셨는데 EGFR이라는 EGFR 네.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 유전자 변이가 네.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변이에요. 그래서 그 변이를 타겟하게 되면 비소세포 폐암 치료율이 가장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개발할 때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는 대부분 EGFR을 타겟하는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빅파마가 타그리소를 출시한 이후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넥스트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의 라이선스 아웃한 레이저티닙이 있고 보로노이는 타그리소와 레이저티닙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성 EGFR의 C797S라는 변이를 타겟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GFR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 두 기업 모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월 달에 미국의 종양학회 아까 에스모라고 하셨는데 ESMO 뭐 저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에스모도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진입 시점은 만약에 말씀하신 걸 듣고 투자자분들이 괜찮겠네. 내가 한번 투자해 볼래라고 하면 지금 당장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다가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10월 학회에 출시하는 기업들이 이미 다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 하지만 이 10월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세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10월 학회에 초록 발표가 9월이라고 했을 때 9월에 또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 기업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부하신 다음에 9월에 초록 나왔을 때 그 초록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록을 확인하고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쯤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신테카바이오는 이제 오보행 이슈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뭐 사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3분기에는 파트너사들 나오는 거 보고 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